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만약 당신이 타고난 심성은 곱지만 지독하게 게으른 천성 때문에 벼슬 길은커녕 생계마저 유지하기 힘든 몰락한 양반 집안의 한량이라면, 그리고 어느 날 우연한 순간에 굶어 죽어가는 거지 처녀를 아무 생각 없이 도와주게 된다면, 당신은 그 선행이 자신의 게으른 인생에 독이 될지 아니면 천운을 가져다 줄 복이 될지 가늠할 수 있으시겠소? 여기 게으름으로 인해 집안의 기둥마저 갉아먹던 한 몰락 양반과 그의 우연한 선행이 낳은 가장 현실적이고 기묘한 인연의 이야기가 있소. 주인공은 한량 김선달이었소. 이름은 선달이지만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했고 집안의 재산은 이미 놀고 먹는 데 탕진하여 가죽만 남은 장독대처럼 텅 비어 있었소. 김선달의 할아버지는 진사였고 아버지는 형함을 지냈으나 김선달에 이르러서는 3대의 명예가 한낱 서책먼지로 변했소. 김선달의 유일한 특기는 세상 모든 이치를 학문적으로만 해석할 뿐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지독한 게으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시였소. 해가 중천에 떴건만 김선달은 여전히 이불 속에 파묻혀 있었소. 어머니가 방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이 게으른 놈아, 너는 어찌 해가 중천에 뜨도록 일어나지 않느냐. 내 또래 젊은이들은 새벽부터 밭을 갈고 나무를 하는데 너는 서책만 베고 뭐 누워 무슨 돌을 닦는단 말이냐. 김선달이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셨지요. 그러나 일찍 일어나는 벌레는 새에게 잡아먹히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 벌레의 운명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이 정녕.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려 하자 김선달이 황급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겠습니다. 하지만 일어난 김선달이 한 일이라곤 마루 끝에 걸터앉아 서책을 펼쳐 드는 것뿐이었소.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도 책만 붙들고 있으니 우리 집 담장이 무너지고 곡간이 비는구나. 작년 가을에 무너진 담장은 아직도 그대로고 곡간의 쌀독은 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이지 않느냐. 김선달은 고개를 들어 무너진 담장을 잠시 바라보더니 다시 책 속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땅의 기운이 약해졌기 때문이며 곡간이 비는 것은 제가 정신적인 충만함을 추구하느라 세속적인 재물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주역에 이르길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 하였으니 에잇, 주역은 무슨 주역? 네 배는 주역을 먹고 채워지더냐? 어머니는 게으른 아들의 헛된 학문적인 변명에 지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소. 그 순간 동네 김씨 부인이 장독대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김진사댁 들으셨어요? 건너 마을 밖 진사 막내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답니다. 23세 나이에 생원시에 합격했다지 뭡니까? 어머니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소. 김선달보다 3살이나 어린 박 진사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은 31살의 김선달에게는 치욕이나 다름없었소. 선달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그 아이보다 8회나 먼저 태어났다. 그런데 그 아이는 벌써 벼슬길에 올랐고 너는 김선달이 책을 덮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성공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옛날 강태공도 80에 이르러서야 문왕을 만났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31, 앞으로 반백년이 남았습니다. 악! 이 몹쓸 놈아. 어머니가 기절하듯 주저앉는 바람에 김선달은 황급히 부축하며 허둥댔소. 그날 저녁 김선달은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읍내 장터로 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쌀 한 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팔아서라도 저녁거리를 사오너라.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
김선달은 쌀 한 대 같은 보자기를 들고 터벅터벅 장터로 향했소. 장터는 저녁 나절이라 이미 파장이 거의 끝나고 있었습니다. 쌀 한 대요. 쌀 한 대 사실 분 없소? 김선달이 힘 없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장꾼들은 이미 대부분 돌아간 뒤였소. 한참을 헤매던 김선달은 주막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였소. 주막 뒤편 더럽고 누추한 곳에서 처량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선달이 다가가 보니 17팔 새쯤 되어 보이는 처녀 하나가 온몸이 흙두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었소. 처녀의 옷은 두덕이었고 얼굴은 깡말라 뼈가 앙상했으며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소. 처녀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물 한 모금만? 김선달이 주막 안을 들여다보니 주모가 막 남은 국물을 개에게 먹이려는 참이었소. 김선달이 주모에게 말했습니다. 주모, 저 처녀에게 그 국물 한 그릇만 주시오. 제가 이 이 한 대짜리 쌀로 국을 사 먹겠다고. 주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양반이면 채통도 좀 차리시지. 쌀 한 대는 개 밥값도 안 되는데 그걸로 사람 먹일 국을 달라니? 저 거지녀는 아까 여기서 음식을 훔쳐 먹으려다 내가 빗자루로 혼쭐을 내준 년이야. 그냥 내버려 두시오. 김선달은 처녀의 처량한 모습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소. 그는 품속에서 엽전 2잎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전 재산이었소. 이 엽전으로 국 한 그릇과 밥 한 술이라도 주시오. 주모는 혀를 끌끌 차며 엽전을 받고는 식은 국과 밥풀이 엉겨 붙은 누룽지 한 덩이를 내주었소. 김선달은 그것을 처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녀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소. 그리고 누룽지를 물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달이 처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소. 너무 급히 먹으면 채안이 찬물이라도 한 모금 마시시오. 그대는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오. 비록 지금은 이렇게 굶주리고 있으나 하늘의 뜻이 있을 것이오. 처녀가 고개를 들어 김선달을 바라보았소. 김선달은 덧붙였습니다. 나 또한 몰락한 양반의 자식이라 그대와 처지가 크게 다르지 않소. 다만 나는 아직 기댈 곳이 있어 이렇게 서 있을 뿐이오. 그대도 힘을 내시오. 김선달은 쌀 한 대를 팔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소. 어머니가 빈 보자기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쌀은 어디 갔느냐? 그게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뭐야 잃어버려. 한 대짜리 쌀을 어떻게 잃어버려. 김선달은 거짓 처녀에게 엽전을 주고 왔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소. 거짓말이 들통날까 두려워 그는 그날 밤 저녁도 굶은 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사흘 뒤였소. 김선달은 여전히 마루에 누워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소. 계시오 김선달 도련님 댁이 이곳이오? 어머니가 대문을 열자 깨끗한 옷을 입은 젊은 처녀가 서 있었소.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머리는 단정히 빗었고 옷은 비록 무명이지만 깨끗이 빨아 입었으며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누구시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연이라 하옵니다. 사흘 전 도련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옵니다. 그 말에 김선달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처녀를 바라보았소. 아, 그때 그 처녀가 아니시오. 연희가 김선달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도련님의 은혜를 어찌 갚을 길이 없어 이 몸을 하인으로라도 써주시길 청하옵니다. 어머니가 반색을 했소. 오, 이게 웬 하늘의 도움이냐? 우리 집에 일손이 없어 쩔쩔맸는데 네가 일을 도와줄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느냐. 하지만 김선달은 연희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는 아직 몸도 성하지 못한데 어찌 우리 집 일을 하겠소. 그대는 편히 쉬면서 기력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요. 연희가 고개를 들어 김선달을 똑바로 바라보았소.
그 눈빛에는 묘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소녀는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소녀에게는 도련님 댁을 일으킬 방법이 있습니다. 뭐라? 어머니와 김선달이 동시에 되물었소. 연희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무너진 담장과 텅 빈 장독대, 기울어진 사랑채를 하나하나 살폈소. 그리고 김선달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소녀가 보기에 이 댁의 문제는 가난이 아니라 주인의 게으름이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옳소 바로 그거요. 이 집 망하는 것은 다 저놈의 게으름 때문이요. 김선달이 황급히 변명했습니다. 게으름이라니 나는 학문에 전념하느라. 도련님, 연희가 김선달의 말을 끊었소. 도련님의 게으름은 이 집안의 가장 큰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김선달과 어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소. 연희가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소녀에게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녀가 이 댁에서 일을 하려면 도련님께서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소녀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그것을 담보로 소녀가 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김선달이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게 귀한 것이라니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서책과 게으른 천성뿐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연희의 눈빛이 빛났소. 도련님의 게으름, 그것을 소녀에게 맡겨주십시오. 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 지긋지긋한 게으름을 네가 가져가거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선달은 자신의 게으름이 담보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연희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소. 여소, 내 게으름을 그대에게 맡기겠소. 하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오? 연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지금부터 도련님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도련님의 게으름이 돈이 되는 순간을 지켜보십시오. 연희의 첫 번째 명령은 황당했소. 김선달은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만 있어야 했습니다. 밥 먹을 때 외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말라는 것이었소. 김선달이 누워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 참 게으름을 담보로 잡더니 나를 더 게으르게 만드는구나. 하지만 이것도 나쁘지 않군. 어머니는 아들이 하루 종일 방에만 누워있는 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연희가 마님, 걱정 마십시오. 곧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더 이상 참견하지 않았소. 연희는 김선달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선달이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은 물건들을 찾아냈소. 먼지가 수북이 쌓인 벼루, 붓털이 다 빠진 낡은 붓, 누렇게 바랜 종이, 벌레 먹은 족자. 연희는 그것들을 깨끗이 닦아내고는 집 앞마당에 작은 판자를 하나 세웠소.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게으른 선비의 묵은 물건 복을 부르는 신물.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들었소. 이게 무슨 소리야? 게으른 선비의 물건이 무슨 복을 부른다는 거야? 연희가 당당히 나서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집 도련님 김선달 어르신께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게으른 것 같지만 사실은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세상의 이치를 깨우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도련님께서는 벌써 10년째 이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덕분에 도련님이 쓰시던 물건들에는 묵은 전기가 깃들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소. 묵은 전기라니?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이 벼루는 도련님께서 10년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먹물의 기운이 응축되어 있지요. 이 벼루로 글을 쓰면 과거 시험에 합격할 기운이 서린다 하옵니다. 허허,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 한 사람이 나섰소. 마을의 훈장 이영감이었습니다. 잠깐, 내가 한번 보겠네. 이영감이 벼루를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소. 이 벼루는 확실히 오래된 물건이군. 10년은 좋게 묵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정말 복을 부른다는 것이?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과거에 급제하신 선비들 중에 오래 묵은 벼루를 쓰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벼루는 10년간 도련님의 학문적 정기를 흠뻑 머금은 물건입니다. 이 영감이 턱을 만지작거리더니 말했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군. 좋아, 내가 이 벼루를 사겠네. 얼마요? 엽전 단량입니다. 뭐, 단량? 이 낡은 벼루가? 어르신, 이것은 단순한 벼루가 아니라 선비의 정기가 깃든 신물입니다. 이 값은 싼 것입니다. 이 영감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엽전 단량을 내고 벼루를 샀소.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물건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붓 하나 주시오. 이 종이는 얼마요? 연희는 김선달의 게으름 덕분에 오래 묵어 쓸모없어진 물건들을 묵은 정기가 깃든 신물로 포장하여 비싼 값에 팔아치웠소.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입을 딱 벌렸습니다. 세상에 저 쓸모없던 물건들이 돈이 되다니. 연희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도련님의 게으름은 이제 평범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도련님의 게으름이야말로 이 집안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날 하루 만에 연희는 엽전 20냥을 벌어들였소. 김선달은 방 안에 누워서 연희가 돈을 세는 소리를 듣고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정령내 게으름이 번 돈이란 말이오? 연희가 방 안으로 들어와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시작입니다. 도련님의 게으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흐른 뒤였소. 김선달의 집에서 팔만한 묵은 물건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연희는 이제 두 번째 사업을 구상했소. 연희가 김선달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물건은 다 팔았습니다. 이제는 도련님의 재능을 팔아야 합니다. 재능이라니? 나에게 무슨 재능이 있다고? 도련님은 온종일 누워서 책을 읽으시지 않습니까? 그야? 그렇다면 도련님은 세상의 온갖 소식을 가장 빨리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분입니다. 김선달이 고개를 가우뚱했소. 내가 언제 세상 소식을 빨리 파악했소? 연희가 설명했습니다. 도련님은 게으르셔서 직접 움직이지는 않으시지만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문은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님께서 장터에서 들으신 이야기, 옆집에서 들려오는 잡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다. 도련님은 방 안에 누워서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십니다. 김선달이 고개를 끄덕였소. 그건 맞소. 나는 워낙 움직이기 싫어서 귀만 쫑긋 세우고 있소. 바로 그겁니다. 도련님께서는 움직이지 않고도 세상 소식을 가장 많이 아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그 소식들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시니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련님의 머릿속에 있는 소식들을 짧고 재미있게 정리해서 팔면 됩니다. 사람들은 긴 이야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짧고 핵심만 담긴 이야기라면 돈을 주고서라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김선달이 무릎을 탁 쳤소. 그거 묘한 일로구나. 나는 워낙 게을러서 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싫어하오. 짧게 요약하는 것이라면 내 특기이지. 연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련님. 도련님의 게으름은 곧 간결함입니다. 이제 도련님께서 들으신 소문들을 짧고 재미있게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천리밖의 소식이라는 이름으로 팔겠습니다. 김선달은 그날부터 방 안에 누워서 귀동냥으로 들은 소식들을 짧게 정리하기 시작했소.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수다를 떨었다 합시다. 아이고, 들었어? 읍내 포목점 주인 최서방이 한양에서 비단을 실어 왔는데 그게 왜구들한테 약탈당할 뻔했대. 그런데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무관이 왜구들을 물리쳐줘서 비단을 지켰다는구만. 최서방이 그 무관한테 비단 한 피를 상으로 줬다더라.
그런데 그 무관이 알고 보니 병조판서 댁 셋째 아들이었다지? 뭐야? 이 긴 이야기를 김선달은 이렇게 요약했소. 한양 비당일, 외구 출몰, 포목점 초해씨, 병조판서 댁과 인연, 비단 시세 오를 듯 딱 23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상인들이 알아야 할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소. 비당일이 위험하니 시세가 오를 것이고 최씨는 병조판서 댁과 인연을 맺었으니 앞으로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예측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김선달이 정리한 소식들을 깨끗한 종이에 옮겨 적어 읍내 장터와 주막에 내다 팔았소. 사시오, 사시오. 게으른 선비 김선달. 도련님께서 귀동량으로 모은 1000리밖에 소식이요. 긴 이야기 듣기 싫으신 분, 핵심만 쏙쏙 뽑아낸 이 소식을 보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소. 게으른 선비가 방 안에 누워서 귀동냥한 소문이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한 상인이 호기심에 엽전 한 잎을 주고 소식지를 사보았소. 그리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쓸모가 있는데 비단 시세가 오른다고? 최 씨가 병조판서 댁과 인연을 맺었다고? 그 상인은 곧바로 비단을 사들였고 사흘 뒤 정말로 비단 시세가 치솟았소.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앞다투어 김선달의 1000리 밖의 소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 장 주시오. 이거 날마다 나오는 거요?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도련님께서 귀동냥하시는 대로 나옵니다. 매일 새로운 소식이 올라옵니다. 김선달의 소식지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소. 특히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들과 장사를 하는 상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 선비가 김선달을 찾아왔소. 도련님, 소생은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선비입니다. 도련님의 소식지를 보니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한눈에 꿰뚫을 수 있었습니다. 도련님께 학문을 배우고 싶습니다. 김선달이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르칠 만한 학문이 없소. 나는 그저 게을러서 움직이기 싫을 뿐이오. 아닙니다, 도련님. 도련님의 게으름이야말로 부동지학, 즉 움직이지 않고 세상을 보는 학문입니다. 소생도 도련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김선달이 피식 웃었소. 그대가 나처럼 되고 싶다니 그대의 부친께서는 뭐라 하시겠소? 소생의 부친께서도 도련님의 소식지를 보시고 감탄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김선달의 집에는 학문을 배우러 오는 선비들과 사업 조언을 구하러 오는 상인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소. 김선달은 여전히 방 안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돈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너는 대체 어찌 이런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냐? 연희가 대답했습니다. 마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바쁩니다. 바쁜 사람들은 긴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지요. 하지만 도련님은 게으르셔서 긴 이야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도련님의 게으름이 오히려 바쁜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재능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소. 그러고 보니 그렇구나. 저놈의 게으름이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보름이 지나자 김선달은 하루에 엽전 10량을 벌어들이기 시작했소. 한 달이면 300량, 석 달이면 거의 1000량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무너진 담장이 수리되었고 텅 빈 곳간에는 쌀이 가득 찼으며 낡은 옷을 입던 어머니는 새 치마 저고리를 입게 되었소. 하지만 연희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그녀는 김선달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깊어갔소. 김선달의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장은 새로 쌓였고 사랑채는 단청까지 칠해졌으며 곳간에는 쌀과 보리가 넘쳐났소. 어머니는 날마다 웃음꽃이 피었고 마을 사람들은 김선달을 게으른 신선이라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우날 저녁, 연희가 김선달에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김선달이 방바닥에 누운 채 물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라니 무슨 말이요? 도련님께서 이제까지 번 돈은 모두 도련님의 게으름이 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인배들의 돈입니다. 진짜 큰 돈은 큰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큰 사람? 그렇습니다. 읍내에서 가장 부유한 최판서 댁 말입니다. 김선달이 고개를 가로저었소. 최판서라면 내 아버지 친구분이셨소. 하지만 우리 집이 몰락한 뒤로는 인사도 받아주지 않으시더이다. 그런 분에게서 어찌 돈을 받는단 말이오? 연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최판서는 지금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분은 최근 한양에서 귀한 비단을 10필이나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단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십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요? 최판서는 비단을 도둑 맞을까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싶어 하시지요. 하지만 자신의 집은 너무 눈에 띄고 창고에 맡기자니 믿음이 가질 않고 김선달이 벌떡 일어나 앉았소. 그렇다면 최판서께 우리 집 책장을 빌려드리면 되지 않소? 바로 그겁니다. 연희가 손뼉을 쳤소. 도련님의 책장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도둑도 불도 심지어 벌레조차도 도련님의 게으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그곳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김선달이 웃음을 터뜨렸소. 하하, 그거 기발한 생각이로구나. 하지만 최판서께서 내 말을 들으실까? 도련님께서 직접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연희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최판서 댁을 찾아갔소. 최판서는 연희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김선달 댁 하인이라고? 그 집은 벌써 망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하인을 두고 있더냐? 연희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판서 어르신, 김선달 도련님 댁은 이제 망한 집이 아닙니다. 도련님께서는 부동제약을 닦으셔서 천리 밖의 소식을 모두 꿰뚫고 계십니다. 부동제약? 그게 무슨 헛소리냐? 어르신께서 요즘 귀한 비단을 사들이셨으나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고민이시라는 소문을 도련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최판서의 눈빛이 변했소. 뭐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도련님께서는 움직이지 않으시지만 세상의 모든 소식은 도련님 귀에 들어갑니다. 도련님께서 어르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해결? 어떻게? 연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댁 사랑채에는 커다란 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장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께서 너무 게으르셔서 책을 꺼내보지도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최판서가 코웃음을 쳤소. 그래서 그 책장에 내 비단을 넣으라는 말이냐?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열리지 않은 책장이라면 도둑도 그곳에 귀한 물건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도련님 댁은 이제 유명한 게으른 선비의 집이라 동네 사람들이 항상 드나들어 도둑이 범접하기 어렵습니다. 최판서가 턱을 만지작거렸소. 일리가 있군. 하지만 내가 왜 김선달 같은 게으름뱅이를 믿어야 하느냐? 어르신, 도련님은 너무 게으르셔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기운조차 없으십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담보입니다. 최판서가 웃음을 터뜨렸소. 크크크. 게으름이 담보라니 기가 막히는구나. 좋아. 그렇다면 내가 직접 김선달을 만나보겠다. 최판서가 김선달의 집을 찾아왔소. 김선달은 여전히 방 안에 누워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최판서가 마루에 올라 김선달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선달, 오랜만이구나. 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나와 친구였는데 네가 이렇게 게을러 터져서 집안을 망칠 줄은 몰랐다. 김선달이 일어나 앉지도 않고 누운 채로 대답했습니다. 판서 어르신, 소인은 집안을 망친 것이 아니라 부동의 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부동의 도리? 그렇습니다. 어르신께서는 평생 바쁘게 움직이셔서 재산을 쌓으셨지만 그 재산을 지킬 곳이 없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판서가 깜짝 놀랐소. 네가 어떻게 그걸...
소희는 10년 동안 이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세상의 모든 소문이 소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께서 한양에서 비단 10필을 사오셨으나 도둑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최 판서가 헛기침을 했소. 크흠. 그래, 네 하인이 말하기를 네 책장에 내 비단을 보관해 주겠다고 하더구나. 정녕 안전하겠느냐? 김선달이 누운 채로 책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책장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너무 게을러서 책을 꺼낼 기운도 없기 때문입니다. 소인의 게으름이 어르신의 비단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최 판서가 책장을 살펴보았소. 정말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자물쇠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정녕 오래 열지 않은 것 같군. 좋아, 그렇다면 내 비단 10필 중에서 한 필을 내게 보관을 맡기겠다. 만약 석 달 동안 안전하게 지켜준다면 나머지 9필도 맡기고 너에게 보관료로 비단 한 필을 더 주겠다. 김선달이 고개를 끄덕였소. 그리하십시오. 최 판서는 다음날 비단 한 필을 가지고 왔소. 연희가 책장에 자물쇠를 열고 비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물쇠를 채웠소. 판서 어르신, 석 달 뒤에 다시 오십시오. 비단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 판서가 돌아간 뒤 김선달이 연희에게 물었습니다. 연아, 그런데 내 본래 계획은 무엇이었소? 나는 단지 비단을 보관해 주는 것뿐인데 이것이 어찌 마지막 시험이라는 것이오? 연희가 김선달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 최 판서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 그렇습니다. 21살의 영특한 딸이 있는데 혼처를 구하지 못해 고민이십니다. 김선달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나 앉았소. 설마 나더러? 최 판서 댁 딸과 혼인하라는 것이오? 도련님께서는 이제 읍내에서 가장 유명한 게으른 선비이십니다. 도련님의 게으름은 이제 지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 판서께서도 도련님의 명성을 익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게으른데. 연희가 김선달의 손을 잡았소. 도련님의 게으름 덕분에 이 집안이 일어섰습니다. 도련님의 게으름은 이제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 순간 김선달은 연희의 손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눈을 바라보았소. 연아, 그대는 대체 누구요? 그대는 단순한 거지 처녀가 아니었소. 그대의 지혜와 재치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 연희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사실 소녀는 포목점 주인 박서방의 외동딸입니다. 김선달이 눈을 크게 떴소. 박서방? 읍내에서 가장 큰 포목점을 운영하는 그 박서방 말이오? 그렇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소녀에게 장사의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 소녀를 거지로 내보냈습니다. 소녀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지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주막에서 소녀는 정말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서 소녀를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고 소녀는 도련님의 착한 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선달이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소. 그렇다면 그대가 나의 게으름을 이용해서 돈을 번 것은 소녀의 아버지께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녀는 도련님의 게으름이라는 가장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가장 귀한 재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사의 이치입니다. 연희가 김선달의 손을 꽉 잡았소. 도련님, 소녀는 도련님의 하인이 아닙니다. 소녀는 도련님을 좋아합니다. 김선달의 얼굴이 붉어졌소. 평생 방 안에만 누워있던 그가 한 여인의 고백 앞에서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하, 나는 이렇게 게으른데 도련님의 게으름이 좋습니다. 도련님은 게으르지만 착하십니다. 도련님은 움직이지 않지만 지혜롭습니다. 도련님은
소녀가 만난 가장 특별한 분입니다. 김선달이 드디어 벌떡 일어나 연희의 두 손을 잡았소. 연아, 나도 그대가 줬소. 그대가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쓸모없는 게으름뱅이로 남았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소. 약속한 석 달이 흘렀소. 최 판서가 김선달의 집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책장을 열어보니 비단은 정말로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소. 최 판서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네 게으름이 내 비단을 지켜주었구나. 좋아, 나머지 비단도 모두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약속대로 비단 한 필을 보관료로 주마. 김선달이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최 판서가 김선달을 찬찬히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선달, 내 소문을 익히 들었다. 네가 비록 게으르지만 그 게으름으로 집안을 일으켰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네가 만든 천리밖의 소식은 읍내에서 가장 귀한 정보가 되었다지? 과찬이십니다. 혹시 내게 혼처가 정해졌느냐? 김선달이 연희를 바라보았소.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소인은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습니다. 오호, 그게 누구냐? 바로 제 곁에 있는 이 여인입니다. 김선달이 연희의 손을 잡았소. 최 판서가 놀라며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박서방댁 딸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어르신. 최 판서가 크게 웃었소. 하하하하, 그렇다면 내 걱정이 쓸데없었구나. 사실 나는 내게 내 딸을 소개하려 했었다. 하지만 네가 이미 좋은 인연을 만났으니 내 딸은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구나. 김선달과 연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소. 얼마 뒤 김선달과 연희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김선달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얻은 기쁨에 눈물을 흘렸고 연희의 아버지 박서방은 딸이 훌륭한 사위를 얻었다며 잔치를 크게 열었소이다. 김선달은 게으른 채로 누워서도 세상을 움직이는 지혜를 발휘하여 훗날 조정에선 그의 지혜를 알아보고 특별히 관직을 제수하였다고 하오. 그리고 연희와 함께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살았으며 이들의 이야기는 게으름이 낳은 기묘한 인연이라 명명되어 오래오래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에 또 기발한 이야기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